인생에서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선행 하나가 수십 년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50년 전 어느 섣달 금음날 밤 그저 배고픈 낯선 소년에게 따뜻한 고기 덮밥 한 그릇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 한 그릇의 밥이 훗날 그녀의 노년을 지키는 반세기 동안의 가장 다정한 기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편지 한 통 가족들에게 오해받았던 선택, 그리고 밥 한 그릇에 담긴 50년의 비밀. 당신은 선의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평범한 한 할머니가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두웠던 순간에 남몰래 심어둔 씨앗이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답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건강한 인생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이 내린 비범한 결정,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고기, 덮밥 한 그릇이 불러온 50년 후의 기적 같은 운명 역정극입니다. 제 이름은 김미자, 올해 83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큰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해 섣달 금음날 밤, 저는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 소년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지요. 그날 밤 제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일이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그 기억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천심 티안신 잉번이라는 요양원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어 정원에 앉아 꽃과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지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햇살이 얼굴에 닿아 따스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은 사실 몇 개 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날의 일만큼은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건 50년 전 섣달 금음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3, 덕수마 씨네, 집안으로 시집 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였죠. 우리 집은 남쪽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고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혼자 분주했습니다. 아궁이 솥에는 물을 넣은 갈비탕이 끓고 있었고 시루에는 갓 쪄낸 짭조름하고 달콤한 약식이 김을 내뿜고 있었죠. 남편 덕수 씨는 읍내 정비소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 단의 명철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철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파를 썰며 설날 아침상에 생선 한 마리를 더 구울까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부엌 구석 쌀독 쪽에서 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금은밤에는 유독 크게 들렸죠. 쌀이 금값보다 귀하던 시절이라 쥐라도 들어왔나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벽에 세워둔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고 에구 하필 이럴 때 쥐새끼가 하고 중얼거리며 발소리를 죽여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쌀독에 무거운 나무 뚜껑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쌀독 안에 있던 건 쥐가 아니었습니다. 한 소년이었습니다. 6살이나 되었을까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랐고 머리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잿가루 투성이라
마치 길 잃은 도둑고양이 같았죠. 무릎을 끌어안고 쌀독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줌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모기만 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요.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투하고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칠이나 굶은 개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흘이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고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궁이로 가서 갓 지은 뜨끈한 흰 쌀밥을 고봉으로 퍼 담았습니다. 그 위에 솥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던 돼지고기, 장조림 국물을 듬뿍 끼얹고 두툼한 고기 몇 점을 올려주었죠. 뜨거운 갈비탕 국물도 한 국자 곁들였습니다. 자, 먹어라. 천천히 먹어. 체한다. 아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밥그릇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마치 목숨을 건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릇을 비운 아이가 입가를 닦으며 일어서려 하자 제가 급히 불러세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식 2덩이를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 아줌마가 만든 거라 며칠 지나도 안 상할 거야. 아이는 멍하니 봉지를 받아들었는데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워하는 게 보여.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잘 입지 않는 낡은 점퍼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소매 끝이 좀 해지긴 했어도 바람 맞기엔 충분했죠. 이거 입고 가라. 밖이 많이 춥다.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고맙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어주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어두우니까 조심하고.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더니 약식과 옷을 품에 안고 바람처럼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찬 바람에 몸이 으스스 떨렸습니다. 골목 어귀로 사라지는 그 아이의 깡마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쌀독 뚜껑을 다시 덮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에 저렇게 기뻐하는 아이라면 나쁜 마음은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퇴근한 남편 덕수 씨는 밥 냄새를 맡고 웃으며 들어왔다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제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도둑놈한테 밥을 먹이고 옷까지 주었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냥 배가 고팠던 아이예요. 배가 고프면 가서 일을 해야지. 남의 집 쌀을 훔치는 건 범죄야 알기나 해. 남편은 투덜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옆에서 아들 명철이가 아빠 흉내를 내며 나쁜 사람은 경찰이 잡아가야 해 라고 거들더군요. 저는 아들을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명철아 때로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는 게 너무 고달파서 그럴 때도 있단다.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설을 알리는 폭죽 소리가 요란한데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파도 소리와 남편의 코미 소리 속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어깨를 들썩이던 그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부디 저 아이가 이 겨울을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그 시절 저는 그저 밥 짓고 살림하며
동전 한 입 아껴 쓰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은 바닷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를 했고, 남편은 차를 고치고 아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끔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을 때면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먹던 그 모습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얼마 후 읍내 항구 쪽에 방직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공장으로 몰려갔고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여자가 험한 공장에 가서 뭐 하냐며 반대했지만 아들 학비라도 보태고 싶다는 제 고집에 결국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공장은 시끄러웠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태풍 같았지요. 옆 사람 말소리도 안 들리는 곳에서 하루 종일 실밥을 자르고 옷감을 개었습니다. 기계 소음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저는 세상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어디선가 공장에 다니고 있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지. 어느 날 퇴근길 시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다가가 보니 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꽤 죄죄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낯선 아이에게 저는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국밥집 아줌마가 드시게 하고 묻길래 아니요. 저기 저 아이 주려고요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똑같이 급하고 똑같이 간절하게 먹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일상인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은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귤을 까먹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또 오지랖 부리고 다녔지. 요즘 세상에 남 챙기다가는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아. 저는 그저 웃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제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세월은 흘러 명철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본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시무룩해 하더군요. 엄마 나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명철아, 그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사람은 양심에 지지 말아야 한단다. 공장 기계가 바뀌고 제 손에 굳은 살이 박일 무렵 저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시락을 깜빡한 날 옆자리 여공이 자기 주먹밥을 반 떼어주며 이거라도 드세요. 안 먹으면 어지러워요. 했을 때 그 온기가 참 따뜻긴 했습니다. 아, 선의는 돌고 도는 거구나. 십몇 년이 흐른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웠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소리쳤습니다. 김미자 씨, 편지 왔어요. 편지 나한테 편지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다고.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김미자 아주머니 귀하라고 적혀 있었지만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풍기 앞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어른스러웠지만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오래전 섣달 금음날 밤 쌀을 훔치러 들어갔던 저에게 따뜻한 밥과 떡 그리고 옷을 주셨지요. 그날의 밥 한 그릇 덕분에 저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이름도 주소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편지지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게 가장자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50이었습니다. 생활은 안정을 찾았지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젊은 시절처럼 뛰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니 또 찌푸리더군요. 이런 거 함부로 믿지 마. 요즘 노인들 등쳐먹으려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귀면 어때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심성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편지를 잘 접어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추억들을 모아두는 곳이었죠. 이튿날 아침 명철이가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청바지에 큰 배낭을 맨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서울 어딘가에 있을까? 우리 명철이와 스치듯 지나칠 수도 있겠지.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사람들의 말도 빨라졌습니다. 콩국을 사러 갔더니 주인이 할머니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결제해요. 라며 웃더군요. 저는 내 평생 주판만 튕겨서 그런 건 몰라 하고 마주 웃었습니다. 시대는 빨라졌지만 밥은 천천히 뜸을 들여야 제맛이고 마음은 천천히 데워야 진심이 담기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가끔 부엌에 혼자 앉아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의 밥 한 그릇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방직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문에 붙은 폐업 공고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는 걸 보고 누군가는 통곡하고 누군가는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나가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채소 바구니를 나르고 파인애플을 깎느라 손이 부르텄습니다. 전기세 월세를 내려면 쉴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젊은 엄마가 돈이 모자라 곤란해하길래 외상으로 채소를 주었더니 다음 날 직접 키운 바나나를 한 송이 들고 와 갚더군요. 할머니 이 바나나가 돈보다 향기롭죠. 그 말에 고단함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물론 도둑을 맞아 하루 벌이를 공친 날도 있었지만 며칠 뒤 미안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라는 쪽지와 함께 사과 한 봉지가 놓여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지병이 있던 남편 덕수 씨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병원 가기를 거부하던 고집불통 영감이 어느 날 밤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자야, 미안하다. 젊어서 고생만 시키고 당신 마음 약하다고 타박만 했네. 그런 소리 말아요. 그때 그 쌀 도둑 아이 살려준 거 당신 참 잘한 일이야. 당신 마음이 내 기술보다 낫네.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장례식에 온 명철이는 회사 일 때문에 이틀 만에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낡은 스패너 하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해 연말시장에 사랑의 도시락이라는 무료 급식소가 생겼습니다. 도시락 뚜껑에 적힌 천심 티안신 프로젝트 밥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왜 우냐고 묻기에 바람이 들어서 그래요. 라고 둘러댔지만 그건 바람이 아니라
운명이 제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집에 와서 서랍 속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줌마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 아직 살아있다. 여전히 밥 짓고 남들 먹이며 산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더 알뜰해졌습니다. 찬 밥을 쪄먹으며 남편 잔소리를 그리워했죠. 설날이 되자 며느리 혜진이가 서울로 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손자 민호도 태어났으니 아이를 봐주면 좋겠다 싶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생활은 숨가빴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끼는 꼴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정이밥솥 좀 새로 사세요. 위생에 안 좋아요. 어머니 몇백 원 아끼려고 멀리 시장까지 가지 마세요. 시간 낭비해요. 저는 오래된 것도 쓸만하다며 웃어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헛헛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알게 된 영곡. 언니가 아파서 병원비 보증금을 대신 내준 날 며느리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또 속으셨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 마음은 한 번 식으면 다시 드기 어렵단다. 그 후 며느리와 서먹해졌지만 손자 민호가 아파 밤새 간호해준 날 새벽 며느리가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더군요. 그해 설날 제가 쌈짓돈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네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71세가 되던 해 저는 다시 남쪽 고향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네가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집이 좁아진 탓도 있었지만 사실은 남편과 함께 지은 그 낡은 집이 그리웠습니다. 도착한 날 마당의 계피나무는 시들해져 있었고 집안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청소를 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낡은 편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바스라질 듯 낡아 있었죠. 저는 이제 이 편지를 보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저를 지탱해준 그 편지를 들고 뒷마당 아궁이로 갔습니다. 성냥을 그어 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오그라들며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추억만 파먹고 살 순 없지. 제 속에 평안하세요라는 글자 조각이 남아있더군요. 저는 따뜻한 재를 작은 깡통에 담아 창가에 두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너도 평안하거라. 72세가 되던 어느 그날 아침 시장에 다녀오다 빗길에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구급체 실려가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생선 걱정을 했지요. 의사는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엔 걱정과 함께 현실적인 고민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을 쓰려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듭니다.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민호 학원비까지? 듣고 있기가 괴로워 제가 싼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천심요양원이라는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새로 생겨서 홍보 차원으로 첫 3개월은 무료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팜플렛에 적힌 안심, 엔신천심, 티엔신놀이라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 저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은 교외에 있어 공기가 맑았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보이고 바람이 불면 벼가 물결치는 풍경이 고향 같았죠. 3개월만 있다가 발이 나으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했고 마음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옆방 연곡 할매와 친구가 되었고 가끔 찾아오는 젊은 의사 선생님과 농담도 주고받았죠. 할머니 오늘은 몇 바퀴 도셨어요. 2바퀴 반. 나머지 1바퀴는 마음속으로 돌았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 퇴소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무료 기간이 끝났으니 밀린 비용을 정산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300만 원이든 붉은 봉투를 들고 행정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 수납하실 게 없는데요. 내년 3월까지 이미 전액 결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럴 리가요? 난 한 푼도 낸 적이 없는데. 여기 전액 납부 완료라고 떠요. 어제 입금되었네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냈을까 며느리 전화해서 물어보니 둘 다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이벤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에 7월 요금 정산 완료, 원인 불명이라고 적어놓고 창밖의 어두운 논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사회복지과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미자님, 맞으시죠? 천심요양원에 할머니 앞으로 거액의 영구 돌봄 기금이 예치되어 있어서 확인차 나왔습니다. 누가요? 저는 그런 돈 없어요. 익명의 기부자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곳의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기부자 이름은 없고 비골안에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미자 여사님의 평생의 평안을 빕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안. 그 단어는 제가 50년 전 그 소년에게 그리고 수많은 밤 편지를 읽으며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아줌마 부디 건강하세요. 어서 가거라 평안해야 한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논밭을 흔들었습니다. 바람 속에 희미하게 고기덮밥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아주 먼 곳에서 아줌마 잘 지내시죠 하고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뜰에 목련이 피기 시작할 무렵 손자 민호가 노트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숙제로 기업가 조사를 하는데 우리 요양원을 만든 회장님 이야기를 찾았어요. 이분이 어릴 때 고아였대요. 민호가 보여준 영상 속에는 중후한 신사 한 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회장이라는 그분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눈매가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사회자가 요양원 설립 계기를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14살 때 너무 배가 고파 어느 집에 쌀을 훔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께 들켰는데 그분은 저를 혼내는 대신 따뜻한 고기 덮밥 한 그릇과 떡, 그리고 남편분의 낡은 점퍼를 주셨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제가 번 돈으로 세상에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주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평안히 쉴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부디 평생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신사가 50년 전 쌀독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꼬마라니. 저 사람이다. 정말 저 아이였어.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에 밥 한 그릇이 돌고 돌아 제 노년의 안식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타나서 내가 그때 그 소년입니다. 라고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방식을 택했죠. 이것이 그 아이가 배운 보은의 방식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상대방이 부담 느끼지 않게. 가을이 되자 요양원앞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익숙한 만년필 글씨체였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날의 밥 한 그릇을 저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부디 평안하세요. 어느 후배의 올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가 댕그렁 하고 울렸습니다.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50년 전 섣달금음 날에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밥 한 그릇의 온기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드고 있었습니다. 김미자 할머니의 50년을 뛰어넘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겨울밤에 건넨 따뜻한 손길이 반세기 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김할머니였다면 도둑소년을 그냥 보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박 회장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은인을 지키는 보답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